안녕하세요. 오늘도 권 박사와 함께 행주TV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청소년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두 번째와 네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울증의 작동 원리는 청소년 우울증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면을 다루기 전에 리뷰를 좀 해본다면, 우리가 잘 때 배터리를 충전하고 깨서 그 배터리를 쓰는 건데요. 만약에 잠을 잘 못 자거나 또는 배터리 쓸 일이 많거나, 예를 들면은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몸을 많이 쓸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하느라고 머리를 많이 굴릴 수도 있고, 일하느라고 또 머리를 많이 쓸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이런 배터리의 충전보다 배터리를 쓸 일이 많아지게 되면 점점 배터리 성능은 떨어지게 되고,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배터리로 작동되는 우리 신체 기관이라든지 특히 우리 두뇌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두뇌 쓸 일이 별로 없는 시대에 살았을 때는 이런 두뇌 기능이 떨어지는 어떤 이런 우울증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머리를 써서 사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부분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활들이 두뇌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생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최소 두뇌 기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활이 좀 더 복잡하고 힘든 게 많은 사람은 더 높을 거고, 생활이 좀 더 순탄하게 돌아가고 여유 있게 지내는 사람들은 이게 좀 낮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두뇌 기능이 점점 배터리가 소모되면서 떨어져서 이렇게 간당간당, 내 최소 두뇌 기능보다도 간당간당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감당해왔던 사회생활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내기에 지금 벅차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배터리는 더 소모될 거고, 두뇌 기능은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두뇌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최소로 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위축되게 되고, 그리고 두뇌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대인관계도 피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움츠려드는,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고음처럼 그렇게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려는 어떤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울증의 진짜 핵심은 그렇게 절전 모드가 돼서 아무것도 못할 때, 너는 우울증이구나,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너는 우울증이구나, 그때 대응하는 것은 정말 늦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쉴 때, 이렇게 시작할 때, 사실 이때는 본인 아니면 잘 몰라요. 사실 이때는 본인이 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때부터 도움을 찾아야 됩니다. 왜? 본인을 소모시킨 그런 환경 자체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못해요. 이 환경은 이미 팔자처럼 좀 어느 정도는 주어져서 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견뎌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부터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걸 모른다면 이렇게 훅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든 아니면 주변에서 권고를 하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 세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치료를 받고 괜찮아지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아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요 시기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옛날처럼 될 것 같아서 미리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진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뇌 기능의 저하, 그리고 이런 두뇌 기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두뇌가 하게 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의사결정도 사실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사실 내 인생이 운이 좋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어떤 잘못된 의사결정들을 계속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이런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겠죠. 바로 우울증의 폐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농사 짓듯이 몸만 쓰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도시에 살면서 머리를 쓰는, 특히나 대인관계를 하는 이런 관계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가져오고, 이런 어떤 무리 생활을 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를 하게 만들거든요. 바로 여기서 청소년 우울증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청소년 때는 어떤 결정들이나 어떤 선택들이 그 사람의, 그 아이의, 그 청소년의 인생 경험 자체를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인생 경험이 바뀌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그동안에 쌓였던 인생 경험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험하는 인생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생 경험이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다면 그런 청소년들은 미래도 그렇게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우울증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다뤄야 되는 그런 심각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지내왔던 어른들인 경우에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소모가 되어 왔다면 잘 지낸,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한, 그렇게 잘 지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못 지내는 걸 본인의 그냥 기본값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미래에는 뭔가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애가 그냥 나는 이렇게 쓸모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무가치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고 그냥 그런 성격,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몸에 배일 테니까 그걸 자기 자신의 성격인 양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청소년 시기가 끝나고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는 뭐 고등학교에서 주어졌던 어떤 그런 서비스도 빠이빠이죠. 위클래스나 그런 것도 물론 요즘은 대학교를 가도 뭐 상담센터나 그런 게 있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책임을 지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20대에도 또 그런 우울증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30대에도 40대에도 계속 이 청소년의 우울증이 기본이 돼서 계속 마치 이렇게 어린 나뭇가지가 성장하듯이 우울증도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생의 빠른 시기에서 개입이 돼서 이런 어떤 우울증이라는 이런 묘목에 어떤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에 좀 더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일 수 있도록 좋은 일이 뭐 안 생긴다면 최소한 나쁜 감정 경험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전문적인 도움이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 어떻게 보면은 어른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교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학원 문제입니다. 사실 이 3가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3가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이렇게 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이 3가지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근데 참 이 3가지 문제조차도 또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또 부모와의 문제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런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쌓았느냐가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생기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는데 큰 자산이 되는 거고, 그런 자산이 없는 아이들은 이 청소년기의 위기를 좀 힘들게 겪을 어떤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좀 안타깝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미 지난 일을 어떡하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일단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개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 좋은 감정 경험들을 줄여주고 좀 더 평탄한 마음으로 인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도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청소년 문제 3가지가 왜 부모와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지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부모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교우 문제에 대해서 더 집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부모와의 관계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 청소년 시기에는 피어 릴레이션십이라고 해갖고 이런 동료들과 꼭 따라하고 싶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인생 통틀어서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때 누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사면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걸 다 따라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제 검은색 롱패딩, 그럼 모든 애들이 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어. 뭐 그런 현상은
요즘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좀 더 비싼 거를 산다, 뭐 등골 브레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자랄 때도 역시 부모들한테 그런 브랜드의 어떤 옷을 사줄 것을 요구를 하고 결국은 그 당시에 또 부모님들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볼 때 비교해 볼 때 역시 그것도 등골 브레이크였어요.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특징에 어른들의 또 어떤 그런 이런 부모의 자식 좀 어떻게 보면 기 좀 살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돼갖고 만들어진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동료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어떻게 본능이죠. 무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가족은 당연한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무리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당연한 능력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큰 데미지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요즘은요, 옛날엔 뭐 담배 피는 것도 그랬지만은 뭐 요즘은 담배 피는 건 일도 아닙니다만 요즘 현상 중에 자해도 그래요. 자해도 자기는 자해할 마음이 전혀 없어. 자해하고 싶어하는 감정도 없어. 그런데 단순하게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나도 자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게 자해 같지도 않게 자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어 릴레이션십이라는 어떤 이런 교우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청소년기의 특징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우 관계가 뜻대로 안 되고 특히 학교 폭력, 뭐 왕따도 그렇고 이런 종류의 학교 폭력이 교우 관계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소죠. 물론 그런 어떤 학교 폭력이 없고 왕따가 없다 하더라도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숙했을 때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조금 이렇게 뒤처졌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안 놀아주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역시 연결이 돼서 어떤 교우 관계에 문제가 되게 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보내는 시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정말 긴 시간을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느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인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안 좋은 감정을 덜 느낄 수 있다면 뭐 마음의 수양이 돼서 그렇다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들이 그게 수양이 돼 있겠습니까? 어른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더 크게 더 날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느끼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길고 학원에서 있는 시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교우 관계가 뜻대로 안 되게 되면 그냥 그 아이의 하루의 인생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안 좋은 감정 경험을 계속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이니 그런 하루하루가 누적되면 우울증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성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욕심이 많아서 부모는 괜찮다 그러는데도 부모님은 야 너 그냥 뭐 이렇게 천천히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사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기가 욕심이 많아서 좌절을 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지 또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야지 예쁨과 사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이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적을 높여야 되는데 심지어 부모님은 쪼기까지 해. 성적이 이래서 되겠어? 혼내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고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또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 내내 또는 뭐 시험을 보거나 뭐 이러면은 다 그 일에서 다 안 좋은 감정들을 또 경험을 하는 거죠. 안 좋은 감정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게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2시간 이상을 내가 좀 편하게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12시간 이상을 내가 좀 평탄한 마음으로 지내면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괜찮은 하루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요즘 애들 어때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깁니다. 집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요. 좀 그렇게 하루에 힘든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위로를 받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좀 그럴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부모님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만 돼도 부모님과 이렇게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가끔 아이고 뭐 얘기하려면 그냥 집 안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고 뭐 그냥 뭐 방에 들어가서 좀 얘기 좀 하려고 똑똑 놓고 하면은 자기 혼자 있고 싶다 그러고 뭐 아이고 하여튼 요즘은 애들이 상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거는 약간 집안 문화를 좀 먼저 좀 그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이게 영상을 보시는데 애들이 다 컸어 이러신 분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이들과 마치 회의하듯이, 어떻게 보면 가족 회의하듯이 좀 그런 아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부모는 우리는 좀 이런 좀 상황이야, 좀 이렇게 가족끼리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항상 일정하게 가져오면 아이들도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할 때 거부감이 덜할 겁니다. 왜? 그거는 일종의 가족 문화잖아요. 그렇지만 안 하던 거를 갖다가 갑자기 하려면 아이들도 왜 뭐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습관을 들여놨다면, 얘기를 하는 참 그런 부분이 참 좋을 거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교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은 교우 문제에 더 매달리게 되죠. 왜냐면 교우 문제에 이제 아까 말한 피어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교우 문제를 경험하고 그런 교우 무리에 어울리고 이런 어떤 스킬들,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거는 청소년기에 너무 당연한 일인데, 부모와의 어떤 그런 애착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모한테 충분히 의지하고 충분히 기댈 수가 없었던 아이들은 이런 교우 관계에 더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항상 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을이 되게 되면 이런 어떤 묘한 어떤 그런 갑을 관계를 좀 이렇게 너그러운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고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애들도 나오고, 그러면 정말로 이런 경우에는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좀 올려놨거든요. 세 파트로 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놨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폭력, 쉽게 말하면 왕따가 됐던, 학교폭력을 하던 그런 것들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절대로 너그럽게 봐줄 수가 없어요. 왜? 걔네들은 그게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뭐 필요하거나 뭐 본능적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즐겁자고 남을 괴롭혀? 그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최소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학교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만은 차단해 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요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부모님이 또 감당을 하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뭐 교우관계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런 어떤 뭐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이제 또 부모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로 그럼 돌아가서, 부모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셔.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급기야는 이혼을 해서 가정이 해체가 돼. 그러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이거는 뭐 아무리 얘기를 잘하고 설명을 하고 그랬다 한들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좌절과 결핍이라는 어떤 이런 어둠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그런 묘목이 심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문제만으로도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분이셔. 바빠. 둘 다 바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애들들이 청소년 되면 눈치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딱 봤더니 뭐 이거는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이렇게 길게 시간 갖고 얘기해봤자 뭐 내가 이렇게 얻어올 게 없어, 나 의지할 게 없어, 이렇게 되게 돼서 부모님한테 또,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한테 계속 의지하는 거는 또 아이스럽다라고 생각하죠. 이 청소년기의 특징은 자기가 유리할 때는 아기, 자기가 불리할 땐 자기는 어른,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자기가 아기거나 어른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기처럼 구는 거는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 아이들은 또 오바로 자기가 어른처럼 굴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의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부모님하고 또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서 병원에 왔을 때 부모님들은 정말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부모님들 중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 이건 부모님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본인들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힘들다라는 걸 인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어머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시댁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친정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는데, 내가 제일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남이 힘들다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현상이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아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지 않으니까 그냥 해결책 제시해주고 이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그냥 툭툭툭툭 쳐내는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 그런 해결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스타일의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은 진료실에 오셔서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얘기를 해요. 아우 나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니면 아이 때문에 병원에 그럼 그런 분들은 치료를 좀 같이 받으시죠. 그러면은 또 자기는 됐대. 아이만 괜찮아지면 자기는 됐대. 그런 분들은 좀 어떤 마인드처럼 보이냐면 자기가 그냥 그 집안에서 제일 힘든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그런 식으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마 자기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본인을 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뭐 힘든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잠시 좀 이러고 있을게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힘든 크기가 달라요. 어른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돈도 벌고 어떤 이런 음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힘들어도 견적이 나오지만 아이들은 지금 어른이 없으면 의식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질 때의 느낌은 어른은 그냥 불안한 거지만 아이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어린 마음부터 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두뇌부터 그러한 마음 스타일, 그런 마음버릇들이 몸에 쌓여간다면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청소년을 지나서도 그게 그냥 본인의 성격인 양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일들을 처리하고 그러면서 또 배터리 소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되니까 우울증에도 더 잘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간혹 보면은 부모님들이 물론 바쁘신 부모님들이니까 또 아이들하고의 어떤 소통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시겠지만 학교에 그냥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 이제 위스쿨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러니까 또 상담센터에 그냥 보내고 정신과는 사실 맨 나중에 오십니다. 왜냐? 정신과 기록이 남는 것들이 아이한테 뭔가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못하는 거는 남들도 못해요.
남들이 부모님 마음 갖겠습니까? 속된 말로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도 오시면은 좀 그런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져서 애들들이 좀 기댈 수 있는, 사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단단한 사람은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굳이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아주 사소한 스몰 토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스스로가 좀 더 아까 말한 어떤 그런 우울증처럼 현재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사회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도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제분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좀 치료받으셔야 할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아이들의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가입이에요. 어른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경제적인 이득이나 보험에서 뭔가 큰 혜택을 몰라 나 그러는 거구나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어린 시절부터 인생 경험들이 좀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아져야 아이가 좀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텐데, 그놈의 보험 가입 때문에 아이가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진다면 과연 나중에 보험금을 탄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문제를 작은 걸로 생각을 해요. 보험 가입보다도 아이가 도움을 받을,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보험 가입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보험 가입이 정말 중요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의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안 봐요. 그냥 보험 가입보다도 중요하게 안 봐. 그러니 아이와 이게 맞겠습니까? 아이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부모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 부모랑 커뮤니케이션이 더 안 되겠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위스쿨 가서 위스쿨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래 봐야 학교 담임 선생님이고 위스쿨 선생님인 겁니다.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좀 부모님들이 좀 많은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학교에 강연을 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학생들이 여러 명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아이가 위기다라는 거를 좀 알아챌 수 있는 이렇게 좀 적당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학교는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도 그런 걸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는 그래도 아이들을 조금 제가 볼 때는 맡겨도 되는 학교야. 근데 그런 거 관심 없는 학교도 많아요. 그냥 강의만 듣고 강의 시간만 그냥 때우다가 그냥 끝나는 학교들도 많아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그렇게 학교를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들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를 해줍니다. 애들이 잠 잘 잤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부모님들께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애들은요, 잠을 어부가도 모를 만큼 잘 자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내가 그래도 안전하게 여기고 내가 뭔가 기댈 구석이 있고 부모님께 의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안과 긴장이 커지고 내가 세상에서 기댈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꾸만 새벽에 잠을 깨게 돼 있어요. 잠이 드는 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깨지 않고 잘 자는지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중간에 깬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이미 병원에 오신 분한테 이거는 아이가 잠을 못 잔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 아이가 잠을 못 잔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네가 잠을 못 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잘 자는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맨날 그렇게 밤에 스마트폰을 하니까 잠을 못 자지. 너 새벽에 일어나도 스마트폰 하더라. 그러면 사실 맞거든. 밤에 늦게까지 스마트폰 했고 또 새벽에 일어났을 때 스마트폰을 했거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한 거고 새벽에 깨서 잠이 계속 안 오니까 또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건강한 아이라면 마음적으로도 몸적으로도 건강한 아이라면 스마트폰을 봐도 졸려서 밤에 잠이 오고 그리고 새벽에 깨질 않으니 새벽에 스마트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다면 꼭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어젠 잘 잤어? 중간에 깨지 않았어? 아침마다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습관만 만드셔도 아이의 컨디션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나 조금 더 다뤘으면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